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 신문부터 볼까요? 오늘 많은 신문들이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요. 바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경질 관련한 소식입니다. 통상적인 경질 같지 않습니다. 지난 4월에 임명된 기무사령관이거든요. 근데 임식도 하지 못했어요. 쫓겨나듯 전격 경질됐습니다. 왜 이랬을까? 게다가 사령관 경질과 동시에 참모장, 국방부 기무부대장 등 주요 간부 대부분이 물갈이 됐습니다. 기무사령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경질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그런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폭탄 증언을 냈어요. 지난 4월 인사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군 내에 불만과 비판 여론이 많다는 게 확인돼서 청와대에 자신이 보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군의 인사 문제를 살피고 견제해야 할 청와대 군 출신 인사들도 과거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수 진급시켰다. 이렇게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밝혔습니다. 결국 군 장성 인사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괘씸죄로 찍혀서 경질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라면은 군 장성 인사의 난맥상이 심상치 않고 이를 보고한 기무사령관을 찍어내게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후임 기무사령관의 박근혜 대통령 동생 지만 씨의 육사 동기이자 고등학교 동창이 발탁이 됩니다. 정치적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기무사는 군사 기밀의 보안과 방첩, 내란, 외환, 반란죄를 담당하는 군의 주요 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무사령관의 인사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 기무사령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김용민 PD도 문제군요. 예, 저도 빨리 문제입니다. 나오셔야 제 될 감기도 텐데. 문제입니다. 지금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양건 전 감사원장의 항명 사퇴, 이런 것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돌출되는 인사. 아이고 참. 1분이 멀다 하고 나오는 기침입니다. 아, 예. 아이고, 약도 먹고, 침도 맞고, 토요일 푹 쉬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양건 전 감사원장의 항명 사퇴. 한 달이 멀다 하고 돌출되는 인사파동이 이번에는 군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초기 인사난맥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던 청와대가 교체 인사를 두고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어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인사파동.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검찰총장, 복지부 장관, 감사원장, 기무사령관. 이 인사파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후에 늘 청와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사파동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사정기관, 감사기관과 군수뇌부를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기 위해서 무리한 찍어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선 공약 중에는 책임장관제가 있습니다. 이건 온데간데 없어졌지요.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 입성 이후에 각종 인사 파동이 두드러진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거 김기춘 작품 아니냐, 김기춘이 인사 파동을 낳게 한 장본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기춘을 누가 뽑았습니까? 그런데 기무사 사령관 이재수 신임 사령관의 뭐라고 할까요? 이력을 보면 이게 과연 김기춘 실장의 작품인가 싶어요. 예. 네. 보통 어떤 특정 대학이나 예. 특정 유사 기수 예. 이런 부분들이 중용된다는 점을 비판할 때는 예. 사례가 여러 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재수 신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단순히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다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비판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고교 동창이에요. 중앙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교 동창이면서 육사 동기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 게다가 이 경향신문은 그냥 동기가 아니라 절친한 친구였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친한 동기. 네, 예. 절친이라고 표현했군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재수 사령관에게 박지만 씨와 절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는 절친이란 표현을 안 씁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바꿔서 했어요. 잘 아십니까? 예. 친하십니까? 예, 친하게 지냅니다. 아니, 그게 절친이지, 뭐야, 도대체. 나 이거 참, 예. 물론 박지만 씨에게 인사를 부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20년심으로 또 친구를 갖다가 기무사령관에 앉혔다. 이런 의혹은 또 성립이 되네요. 예. 오늘 한겨레가 참, 눈썰미가 예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127명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는 이걸 한 2년 동안 방치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 국회에서 피해자 구제 법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피해자 의료비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보다도 앞서서 정부가 발빠르게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애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법률로 만드는 것이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시행령, 이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 그런데 이 법은요, 위반 사업자에게 사업장 매출액의 5%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 법을 그야말로 무력화해버렸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연속적 고의적으로 내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을 적용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상위법인 법률이 하위법인 시행령에 의해서 힘을 잃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업들이 손을 썼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배상 비용 누가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돼야 하니까 정부에다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부가 또 기업들 말을 들어준 거지요.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 모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전교조 노조 아님 이런 통보가 났었지요. 법으로는요, 전교조 보고 너 오늘부터 노조 아니야 이렇게 통보할 그런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역시 정부 시행령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이 참 무소불위의 힘을 막 발휘하는 거지요. 또 영유아 보육법 이걸 보게 되면은 정부가 지금 국고보조비를 한 20% 더 내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법이 바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10%까지만
올리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야당이 아주 격하게 반발을 했지요. 이명박 정부 최대 문제적 사업인 4대강 사업 역시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시행령으로 그렇게 규정해 버려 가지고 지들 멋대로 그렇게 4대강 준설 이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자,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행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또 국회가 입법권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치는 낭비고 시끄럽기만 하니까 국익을 위해서 행정부가 전권을 갖고 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유신 때 긴급 조치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렇죠. 긴급 조치가 뭡니까? 이를테면은 구속영장 없이 사람 막 가둘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긴급 조치 아닙니까? 법으로 만들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명령 형태로 발했던 것이 긴급 조치, 긴급 명령인데요. 예. 이제 법률적 효력을 부여를 한 거 아닙니까? 어거지로. 예. 네, 뭐 지금 이 시행령도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하다 보면 결국 긴급 조치로 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긴급 조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같은 시위를 했던 학생들인데 고려대 학생은 징역 10년에 처하고 그 고려대 아닌 학생들은 뭐 일반적인 뭐 많아봐야 한 2년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긴급 조치에 있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이 네. 데모를 유독 독하게 해서 그랬었던지 이와간 고려대생이 데모하면 징역 10년. 예, 이게 참 이랬던 참 어목하고 암울하고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는데 그 시대를 다시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슈 탐험에서도 접하게 될 이슈인데요. 새누리당이 갑자기 지난 대선 기간에 전국 공무원 노조의 불법 선거운동을 문제 삼고 나선 점, 김태흠 원내대변인과 홍문종 사무총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입을 모아서 전공로 소속의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서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한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검찰은 즉각 전공로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 물귀신 작전인 거죠. 자, 이걸로 해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경찰, 군, 이런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조직적으로 범했던 이런 범죄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권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이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서 전공로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사사건건 검찰 수사를 폄하, 방해하고 국정원 감싸기에 골몰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공로의 불법 선거운동 처벌을 말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전공로 집회에 축사를 보냈다는 점,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뭐 도대체 새누리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겨레 추가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육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뭔가 그 새누리당이 이런 사안을 몰고 갈 충분한 근거를 갖고 이 전공로의 조직적인 문재인 후보 돕기 이걸 이슈화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 당내 기류를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내용도 오늘 육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공로 그 총회 간 게요 10월 20일입니다. 예. 그 행사 사회를 제가 봤어요. 그러셨습니까? 근데 사실 언론인이 어떤 노조의 총회 예. 사회 볼 수 있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예. 그때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예. 각 후보 캠프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예. 문재인 후보가 오고 또 안철수 후보는 축하 영상을 보내고 당시에는 그 네. 단일화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후보도 대리인을 출석시킨다는 그런 상태였고요. 예. 이날 행사에 중요한 그 총회 요구 사항이요. 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거기에 대표를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대리인을 출석시켜서 축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졌던 정치 표현의 행태들을 지금에 와서 불법 대선 선거 운동이었다고 수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 그때 한 5만 명 모였거든요. 예. 많이 모이니까 가서 표를 구하고 예. 일이 끝나고 나서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 그 축하 메시지 이후에 노조 합법화를 기대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말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노동부 지난 8월에 노조 설립 필증을 퇴짜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민주당과 공모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라면서 이렇게 검찰 수사를 새누리당이 독촉하고 있는 양상이죠. 자, 정말 화장실 정권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하다하다 별일을 다 하는 거죠. 자, 별꼴을 다 당하는 우리 공무원 노조입니다. 자, 군에 의해서 국방부도 대선 개입했다는 의혹 오늘 한겨레가 또 8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진보 세력을 종북 좌파로 매도하는 내용의 국정원 제작 추정 DVD를 장병교육 차원에서 각 부대에서 수천 회 상영하고 이 DVD 세트 1,100여 개를 배포하면서 직접 이렇게 정훈장교를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정원 DVD를 안보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뿐 아니라 국방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선 개입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사게 됐다. 이런 내용이 오늘 한겨레에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DVD 배포와 관련해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거나 배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군부대에서 수천 회 상영을 하고 무려 1,000개 넘는 세트가 배포가 되고 이런 걸 국방부가 몰랐다면 도대체 국방부는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한겨레 프리즘을 보면은 이재성 사회부 사건 데스크에 좌익 교수부터 징계하라.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이 김여진, 문근영 씨 같은 여배우를 상대로 성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았고 호남 비하 발언을 했고요. 광주학살을 찬양하는 이런 수천 건의 쓰레기 글을 만약에 대기업 다니는 직원이 했다? 이 직원은 그 회사 다닐 수가 없죠. 일단 재판 결과와 같은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폭력적 언사를 일삼는 것으로 봐서 인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더구나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인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데요. 자, 국정원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의지만 있다면 국정원은 좌익 교수를 자체 처벌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직의 명예실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특히 국민의 행복과 화합에 복무해야 할 공무원이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했다는 점만으로도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반대로 행동한 거지요. 처음에는 좌익 교수 아이디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면 부인했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무책임한 거짓 주장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후에 검찰 수사로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임이 확인되니까 국정원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검찰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수사해보면 나오지 않겠느냐라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래놓고 말이죠. 이래놓고 지금 공무원 노조만 갖고 문제 삼겠다? 과연 그 영이 먹히겠습니까? 그 말에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예, 오늘 한겨레 이재성 사회부 사건 데스크의 칼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참
이자말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태산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알고 봤더니 새끼쥐 한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닌 것이었다. 폐기 논란을 빚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 신면에 실렸는데요. 대화록 수정본 이게 왜 이관이 안 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명균 전 비서관의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결제 불필요한 보고 형태로 이지원에만 등록이 됐다는 것이지 이관이 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뭐 고의성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검찰은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삭제된 100여 문건에는 무슨 뭐 중대하게 숨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울 만한 것을 지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수로 누락한 것이 무슨 고의적인 은폐할 게 있어서 감출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누락된 것처럼 이렇게 떠들썩하게 여권에서 문제 삼았었는데 말이죠.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수정본과 초안을 비교해 본 그 순간에 이 사건은 사실 실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필요했던 물타기, 네. 거기에 이제 써먹은 거죠. 이 대화록 사건을. 예. 뭐 관련자들 조사도 안 하고 기소자도 없는 상태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실수다. 예. 10월 중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기자가 취재도 잘한 것도 있겠지만 검찰이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예. 흘려서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일종의 좀 자기들이 이제 정지 작업을 하는 거죠. 화살 맞을 걸 좀 덜 맞으려고. 네. 예. 아이고 참 이게 이게 얼마 안 지나면 다 드러날 걸 이렇게 그 순간의 국면을 피하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다가 말이죠. 그게 먹힌다니까요. 이게 먹히니까. 한 달의 시간차가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타기를 가능하게 하는지 사실 지나간 일들을 쭉 반추해 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대선 때만 하더라도 12월 16일 그날 밤에 거짓말 한 번 하면은 뭐 자기들 세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한 번의 거짓말을 위해서 그 거짓말이 또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었고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하고요. 그리고 언론이 정직해야 합니다. 네. 건강하지 못한 언론들 투성이라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걸 또 우리가 여실히 또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앙일보의 그 유체이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6면에 배심원 정치 성향이 흔들릴 사건 참여 재판하는 게 맞나 하면서 사진에는 김어준 주진우가 나옵니다. 낙검수 관련한 그 국민 참여 재판이 말하자면은 배심원 정치 성향이 흔들릴 사건이었다. 이렇게 시사하는 거지요. 상징화하는 거지요. 자, 근데 이재정 변호사 이야기로는 나는 꼼수다를 들은 정도가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을 정도의 사람만 배심원으로 이렇게 뽑아서 한 재판입니다. 낙검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배심원으로 앉은 겁니다. 근데 배심원 정치 성향이 흔들릴 사건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관련해서 2013년, 뭐 몇 년 전도 아닙니다. 올해 1월 26일자 중앙일보 사설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여재판 도입으로 재판 대상에 그쳤던 보통 사람이 재판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됐다. 참여재판을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판사, 검사, 변호사, 나아가 시민들의 성숙한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통지서를 번거로운 의무가 아닌 소중한 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법치는 몇몇 정치 지도자나 법원, 검찰의 힘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힘이 합쳐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는 열심히 시민들 보고 배심원으로 참여하라 해놓고 기껏 놨더니 배심원 정치 성향의 이 재판이 그야말로 오염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뒤통수를 치고 있는 중앙일보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아니 그러잖아요. 왜
조선 동화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뒤늦게 뒷북입니까? 뒷북을 쳐요. 또 중앙일보는 지들도 유체이탈 서술을 실었으면서 여하간 참 장악당한 언론들 보면은 그 꼴들이 참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대선 저들은 과연 댓글 공작만 했을까? 혹시 개표 부정은 하지 않았을까? 한 국회의원이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성관 사무총장님께 제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해야겠는데요. 예. 여기 지금 제가 각 의원님들한테는 쭉 요 자료를 전부 다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훨씬 이렇게 편할 겁니다. 지금 이게 양천구 목삼동 제4투표구인데요. 여기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에 제일 아래쪽에 미분류수입니다. 198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쓰는 심사 집계부 내에서도 똑같이 198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197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그러니까 분류기에서 나온 표를 일단은 진짜 그 숫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여기에서부터 숫자가 틀리다는 겁니다. 박근혜 1083표인데 1169표로 해서 플러스 86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투표기를 분류할 때는 1530표였는데 손으로 그냥 확인해 보니까 1445표에서 무려 85표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일단 171표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투표지 분류기에 나온 게 맞는지, 그러면 투표지 분류지 확인한 거는 왜 이렇게 틀린지, 그 다음에 미분류 투표지는 또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즉시 이게?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해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로 해명이 안 되죠. 박근혜 후보가 늘어난 표, 문재인 후보가 줄어든 표를 합하면 171표예요. 여기 목삼동 제4 투표구에서만. 그럼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또 다른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전국에 걸쳐서 최소한 77곳에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현재는 해명할 수가 없어요. 투표함을 그 투표지를 다시 열어보는 거 말고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뭐라고 답했을까? 국회가 원한다면 일단 온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재검할 용의도 있습니다. 재검할 수 있다? 정말? 만약 재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표함을 열어 그 표들을 일일이? 우리 개표기 안에 4천만 명이 유권자입니다. 3천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3천만 명의 투표지가 거기에 다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사진에 찍혀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함을 열지 않고 확인해 투표함을 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 현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용지를 일일이 사진 찍어 놓았으니 그걸로 보자는 게 선관위의 입장.